안녕하십니까. 예도는 강좌를 위하여 예도의 존재의 숲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니체의 아침놀이입니다. 정말 재미있겠죠. 또 사실은 오늘 강좌는 1차 자료 강좌가 아닙니다. 데리다가 니체의 다양한 그 사유의 숲을 읽어내기 위하여서는 그 사유의 숲에서 다양한 미로를 찾아야 되고, 그 미로 안에서 그죠, 그 진리를 비로소 추측해낼 수 있고 의미는 확정할 수 없이 미끄러지는 그런 니체의 글쓰기에서 예도가 도덕의 계보학 제2 논문을 강의를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또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아침놀에 있어서의 니체의 기획입니다. 언젠가는 이 책도 예도가 강좌를 열 날이 있겠죠. 그죠? 1차 자료를. 오늘은 1차 자료가 아니라 또 이런 단편 강좌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예도의 강좌에서 또 열광하는 건데요. 이 단편 강좌로 여러분들에게 니체의 아침놀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재미있겠죠. 니체 아침놀. 1881년도에 니체가 저술했던, 출간했던, 그죠? 그 작품. 거기에서 주제가 뭔지, 거기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이야기들, 니체가 전사로서 전통에 대한 전사, 전통과 맞서 싸우는 전투병, 전사로서 나타나는, 어떻게 보면 최초의 책입니다. 여러분, 이 책을, 물론 니체는 인간적인, 너무나 다양한 그 전의 작품들에서도 반시대적 고찰이라든지 전통에 대한 전사로 나타나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대놓고 여러분 전사로서 싸움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지. 그런데 예도 강좌가 뭐 이런 수준이겠어요? 여러분 한번 봐봐. 아침놀, 마르크스의 해겔 법철학 서문에서의 갈리아의 수탁 일치하죠. 아침놀, 새벽, 동이 트기 시작하는 이 시점, 그리고 갈리아의 수탁, 이건 뭐죠? 전통에 대한 그래도 신뢰를 이야기했던 해겔은 뭐죠? 전통이 무르익음을 기다려야 된다고 했고, 그 무르익음으로부터 미네르바의 올빼미는 비로소 날아간다라고 주장했잖아. 그죠? 미네르바의 올빼미에 대한 그 반대, 뒤집어진 사유. 여러분, 이런 해석은 예도가 처음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침놀은 칼 막스의 어떻게 보면 전통에 대한, 그죠? 국가에 대한, 그리고 국가가 낙관적으로 읽을 때는 뭐예요? 상징계에서 국가가 종교의 진리를, 그죠? 자기의 법과 연결하여 너 말 잘 들어라 라고 말하는 그런 대타자의 권위, 그죠? 거기에 대해서 뒤집어서 공격을 하는 니체의, 여기에는 당연히 칸트가 들어있겠죠, 여러분. 아주 재미있는 강좌입니다. 그죠? 좋아요 까먹지 마시고요. 그리고 예도 강좌에, 특히 고전 강좌에, 예도는 다 고전이죠. 그죠? 고전 학자입니다. 고전, 서양 고전 읽기 강좌의 가치를 아시는 분들은 꼭 예도 TV를 후원해 주세요. 작게든 크게든 상관없습니다. 예도 진도 시작합니다. 강좌 나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 이 아침놀이라고 하는 것에서 니체가 기획하고 있는 의도가 있어. 끈덕진 읽기도 데리다는 이 작품으로부터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런 정말 재밌는 게 많아요.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속전속결로 철학을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저항도 들어있어요. 베스트셀러와 고전 읽기의 차이를 어렴풋하게 볼 수 있어요. 이해가 돼요. 엄청난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타나.
노동자들에 대한 자본주의 사회의 속전속결의 시대에 너희들은 나의 사유를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너희들은 문헌학자가 되어야 된다. 느리지만 철저하게 사유하고 느리지만 깊이 있게 사유하는 이러한 자유정신이 되기 위해서는 너희들은 자본주의가 주는 속전속결에 속아서는 안 된다. 끈덕지게 읽어야 된다. 야, 여러분, 여기에서 니체의 이런 주장들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데리다는 뭐라 그래요? 끈덕진 읽기 외에는 어떤 방법도 없다. 철학은. 철학의 여백을 사유해야 된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니체로부터 나온 거야. 뭐에 대해서 싸우느냐? 도덕과 인륜의 뭐죠? 도덕과 인륜의 전제된 진리에 대해서 싸웁니다. 이해가 돼요? 여기에서 니체는 아침 노래에서 이제 비로소 전사와 같이 무장을 하고 전통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야, 여러분. 이 만화책도 아니고 재밌잖아, 그죠? 정말 드디어 도덕과 윤리에 대한 그 허구성을 폭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난 게 들어있는 거야. 거기에서 사실은 요게 요렇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사실은 너무나 인간적인에서 그게 요 주제만 갖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니체 전집에서 이미 신에 대한 어떤 그러한 것들이 무조건적으로 설정됐고, 그 다음에 이런 개념들이 어떤 방식으로 문화에서 사용되었는지가 너무나 인간적인에서 죄수와 교도 간의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해요. 예도가 니체와 예수라는 그 강좌를 이어나가면서 기독교적인 신과 연관된 문서들을 다 따로 다루고 있잖아. 그것도 이어나가야 되는데 할 게 너무 많아. 여러분들에게 고전 읽기에서 해드릴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많아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정글에서 혼자 싸우는 거야. 니체가 말했잖아, 그죠? 정글에서, 그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니체가 공격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그 너무나 인간적인 애는 전투를 하는 전사로서, 무사로서 자기를 비유하진 않아요. 치열하지 않다는 거죠. 아침 노래에서 비로소 이제는 완전한 적을 설정하기 시작해, 니체가. 이제는 적이 정해진 거야, 여러분. 이제는 해체의 대상이 정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 혼자 싸우러 나갑니다, 여러분. 이게 아침 놀이에요. 마르크스가 갈리아의 수탁을 헤겔 법철학 서문에서 이야기하듯이 마치 새벽에, 그죠? 이 전통의 무르익음을 기다렸다가 아침에 반격을 하는 이 의심의 해석학. 이게 이제 이게 이제 비로소 나타나는 거야. 이게 무르익어서 그 뒤에 쓰여진 81년 즐거운 학문에서 신죽음을 선언하잖아, 그죠? 그리고 나서 한 5, 6년 뒤에 선악의 저편과 도덕의 계보학이 나온 거예요. 이 정신분석학적인 가치는 도덕의 계보학이나 선악의 저편보다 떨어집니다. 초기의 작품들이. 그러나 많이 떨어지는 건 아니야. 이제 요런 강좌들이 여러분들이 고전을 읽는데 이러한 전문가라든지 니체를 공부한 자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요런 것들이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랑 읽고 있는 이 도덕의 계보학은요, 예도와 읽고 있는 고전 읽기를 하고 있는 이거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그 가치를 아는 자들이 세계적으로 소수겠지만은 그러나 그 지성인들만 다 모아도 수십만 명이 되겠죠. 100만 명, 많다 그러면 엄청난 작품이라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무르익어서 나타난 게 도덕의 계보학이라. 이제 이해가 되죠. 그게 이런 것들을 강좌에서 따로 또 하려고 했는데 차라리 아침놀이라는 강좌를 따로 마련해서 이런 기초적인 것들을 알려드리고 또 도덕의 계보학 제2 논문을 읽어 나가는 게 순서겠다 싶어서 예도가 강좌를 준비하다가 따로 이렇게 또 준비를 한 거예요. 재밌잖아, 그죠? 여러분들 봐봐. 도덕과 윤리를 니체 이전에 도덕과 윤리를 문제로 삼은 자가 누가 있어? 니체는요, 여러분, 목숨을 걸고 철학을 한 자야. 아무리 그 시대가 자유정신들이 나타난 계몽주의를 통과한 시대였다 그래도요, 니체는 아마 여러분 이게 많이 팔렸으면 니체의 적들이 엄청 많았을 겁니다. 니체가 길 가다가 해를 당할 수도 있을 정도의 신랄함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오늘날과 같은 시대가 아니잖아. 아무리 자유정신이 발달했다 그래도 19세기에 그 엄청난 자유정신의 위대한 나라였던 프랑스 역시도요, 보수주의와 종교에 대한 그러한 신뢰가 엄청나다는 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 시대에 이런 주장을 했다라는 거. 오히려 니체 책이 많이 안 팔린 건 니체가 그래도 10년 그 이후에 최소한 10년이라도 자기의 글을 쓸 수 있는 그러한 안전하게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철학자로, 그죠? 남아 있을 수 있게끔 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죽고 나서 그 뒤에 그게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죠? 프랑스, 아니야. 이미 2차 세계대전 때도 유행했습니다. 자라투스트라를 들고, 독일 병사들은 전쟁에 참여했고요. 그 엄청난 실존주의와 그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이미 20세기가 들어오면서, 그죠? 그래도 니체에 대한 연구로 이 하이데거가 포스트 모던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거는요, 이러한 니체의 깊은 연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이데거도 야스퍼스도 그렇고. 근데 프랑스에서 엄청난 니체에 대한 연구를 한 대가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야, 막. 그죠? 그런데 이제 니체가 그 아침놀이라고 하는 그 작품에서 이제 비로소 도덕과 윤리를 적으로 이제 삼은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들이 자명하게 생각한 것. 이 하이데거적인 언어입니다. 사람들이 의심을 할 수 없이 자명한 진리로 생각한 것, 여러분.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폭로하는 거라고. 이 쉬운 거겠어요, 여러분? 쉽지 않죠. 쟤는 미풍양속을 우리나라 말로 해야 하는 위험한 자다. 마녀사냥 당해가 죽었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종교의 어떤 그 엄청난 힘을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종교 재판에서 이루어지는 형벌보다 더 무서운 형벌은 없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무시무시한 형벌이 미풍양속과 종교가 진리로 정한 대타자에 저항했을 때에
얼마나 많은 자들이 무자비하게 죽음을 당했는지. 여러분, 그건 역사가 증명하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칸트조차도, 칸트를 통하여 칸트를 까는 인간이 니체잖아. 칸트가 비로소 사회 철학을 시작했던 실천이성 비판, 예도의 실천이성 비판, 예도의 판단력 비판짜리 끝내놨잖아요. 거기에 아주 많은 도움을 준 것 같아. 그래서 그걸로 많은 사람들이 메시지도 보내고, 또한 예도 TV 후원하면서 또 감사의 인사, 아예 그냥 칸트 강좌 감사 이렇게 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예도가 실천 이성 비판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거기에서 비로소 칸트가 본체계의 그 세계를 도덕 법칙의 세계로 규정해 버린다고. 우리의 현상계 배후에 있던 어떻든 간에, 그죠? 현상계에 구멍을 내고 들어오든 어떻든 간에, 지적의 해석이 맞든 틀리든 간에, 어쨌든 칸트의 그 도덕 법칙의 세계가, 그죠? 무조건적으로 인정되는 그 지점에서 니체는 의심의 해석학을 적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과연 그럴까? 도덕이 뭘까? 윤리가 뭘까? 니체는 모랄이란 단어도 쓰지만, 모랄보다는 쥐틀리히카이트, 여러분 아시죠? 인륜성, 이런 단어들을 더 많이 씁니다. 몰겐 레터에서도, 아침 노래에서도. 인류가 자명하게 생각했던 것, 인류가 의심 없이 받아들였던 것, 도덕, 윤리, 십계명, 여러분, 그죠? 그런데 이게 경험으로부터 증명된 거예요, 여러분. 이 도덕과 윤리에서 말하는 그 관습이, 이 관습을 해체해버려요. 엄청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애도 해체가 돼 있다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완전히 적을 공격하면서 전사로서, 그죠? 전통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야, 이게 이제 가다머라든지 이런 철학자들과 예도가 그래서 논문 기획을 이렇게 잡을 수 있었던 거예요. 니체를 붙잡으면서. 이해가 되죠? 전통에 대한 신뢰. 과연 전통이 뭐냐? 전통이 과연 그 형이상학이 증명된 거냐? 내 삶에 증명된 거냐? 아니면 태어나자마자부터 상징계에서 나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냐? 이걸 고민했던 거예요, 락강적으로 말하면. 프로이트도 이런 것에서 갖고 가서, 그죠? 아버지의 그 거세공포증과 연결하여 이제는 사회의 성인으로서의 자아를 이야기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하여 의심을 시작했다라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라. 누가 의심을 할 수가 있겠어? 누가? 아무도 의심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남들이 다 자명하다고 생각했던 것. 이런 점에서 이제 하이데거도 니체한테 배운 게 있겠죠, 그죠? 해체라든지, 전통을 해체한다는 건 창조적 해체라는 이런 개념이라든지. 그러니까 니체는 서구의 도덕과 형이상학, 칸트가 자명하게 딩한지히에 귀속시켰으며 누메논에 귀속시켰던 그 개념을 한번 보자. 그거 역시도 형이상학적인 진리를 갖고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냥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도 없이 그냥 진리로 받아들여져서 상징계에서 사회와 문화 속에서 국가를 통하여 통용되었던 억압적 기제가 아니었던 거 아니냐는
야, 오늘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철학이. 이런 의심의 해석학을 모르는 자는요, 제도를 그냥 승인하는 자들은 철학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프로이트를 통하여 락강이 이걸 공고히 해놨기 때문에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거기에 맨 앞에 니체가 있는 거예요. 시원하게 뚫어놨다고, 아침 노래에서. 그러니까 자명하게 생각하여서 그 윤리와 도덕이 사회를 통제하고 국가의 법과 더불어서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는 무조건적으로 무조건적인 것에 대한 신앙이 요청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 신앙이 어디에서 기원했는가? 과연 그게 신의 권위에서 기원했는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인가? 계보학은 여기에서 역사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수가 달라지는 거야. 어떤 역사가도 이런 계보학적 역사관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역사가도. 기원에 뭐가 있느냐? 여기서 푸코와 데리다가 다 보여요, 여러분. 이런 게 이제 예도 강좌의 고전 읽기의 특징입니다. 포스트 모던을 포괄해서 니체와 하이데거를 소개하는 거, 그죠? 1차 자료로. 그러니까 맛이 더 있죠. 그러니까 기원에 뭐가 있어? 기원에 신이 있다고 생각했다. 이해가 돼요? 기원에 도덕 법칙을 준 신이 있다고 생각해. 아니, 지배자들과 피지배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원에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신화가 있는 게 아니라, 니체는 기원에는 비성이 있었다는 거야. 이성이 있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칸트가 이성과 도덕 법칙을 연결했는데 그 이성의 기원으로 들어가면은 무시무시한 억압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야. 삶의 중요한 육체적 충동과 본능을 억압하기 위하여 국가와 사회는 얼마나 많은 개인을 억압해야만 했던지. 이 억압된 그런 문화를 뭐라 그래? 데카당스라 그러는 거예요. 니체는. 이제 니체가 정신과 의사로 나타나서 문화의 정신병을 치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치료제를 누가 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런 게 니체예요. 이게 바로 니체라고, 이런 것들이. 그게 니체의 텍스트는 독특합니다. 정신분석이 나오기 전에도 정신분석적인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의 용어로 따지면 정신분석적인 이런 분석이 불가능한 자는 니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미 예도에 이미 해놓은 엄청나게 많은 니체 1차 자료 강좌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잖아요. 그 정신분석적 관점에서 문화를 진단하는 그런 책이나 2차 자료나 강좌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까지. 그럼 예도가 거기서 보고 한 거잖아, 그죠? 나는 어느 텍스트를 갖고 그걸 따라 하지 않습니다. 유튜브는 요즘 그걸 다 알아요. 다 알아갖고 이거 다 네가 어디서 갖고 온 거네? 이래 되는 거죠. 그래, 여러분 한번 봐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예도가 배웠다고 한다면 저런 겁니다. 들레즈라든지 푸코라든지 이러한 포스트 모더니즘의 대가들이, 데리다라든지 어떻게 니체를 갖고 가서 활용하는지. 근데 그들이 이런 1차 자료를 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데서 통찰은 얻은 건 있어요, 예도가. 예도의 니체 고전 읽기의 독특성, 그죠? 그거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겁니다, 정직하게. 그렇지만
그들이 자기가 필요한 것만 갖고 갔지 니체 1차 자료를 분해하면서 해석하진 않았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예도 강좌의 특징인데, 어쨌든 아침놀은 도덕의 계보학 제2 논문에서 중요한 그러한 토대로서 또 작용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진도를 나가다가 중간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니체의 질문은 그거야. 과연 도덕과 윤리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회적인 대타자가 이 엄청난 힘이 어떻게 우리를 지배하고 통제하게 되었는지 계보학적으로 올라가서 그 기원을 보자는 거야. 그래서 플라톤의 이데아로부터 출발합니다. 플라톤의 이데아. 과연 그 이데아라 그러는 게 있는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건지, 그 이데아를 통하여 기독교 신학이 도그마틱이 갖고 갔던, 교의학이 갖고 갔던 그 신개념과의 결합을 통하여 드러나는 사회의 대타자가 과연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었는지, 이러한 문화로서의 몸이 너무나 억압되어서 아파하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정신병에 걸려서 문화가, 그죠? 편집증에 걸리고 문화가 고통스러워 하면서 신경증에 걸리고 그렇다면 그 이유를 밝혀야 된다. 이게 니체의 기획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데아와 신과의 결합을 경험해서 그걸 진리로 인정했느냐? 아니라는 거야. 그냥 그게 그 플라톤으로부터 출발되었던 기독교와의 결혼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인류가 서구 전통이잖아, 그죠? 서구 역사가, 서구 문화가 무조건적인 것, 베딩테스한 것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야. 그러면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정신 분석을 한번 해보자는 거야. 과연 그게 인간을 해방시키고 있는지, 과연 진리를 따른다고 하면서 진리를 따른다는 자들에게서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지, 고통스러워하고 왜 이중적인 바리새적인 삶이 나타나는지 이유를 한번 밝혀보자. 보니까 인간의 육체의 충동과 본능은 다 억압시켜 놨다라는, 이 육체와 본능과 육체의 충동만이 인간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데, 유한한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계에서 이 유한한 인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놓치고 끊임없이 도덕 법칙과 결혼한 저 신과 신의 말씀,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이 삶을 부정하는, 자기 부정이라고 하는 이 이상한 질병을, 젤프스트페어를 로이크농이라고 하는 이 이상한 현기증에서 만들어낸 이 이상한 질병을 치료해야 되지 않겠나. 아우스데얼 블라이히 주트라 그럽니다. 니체는 뭐죠? 블라이히, 창백한, 영어의 페일이야. 창백한 주트, 질병, 병, 뭐죠? 주트, 중독증, 이런 거예요. 창백증이 뭐겠어? 그러면 현기증. 왜 현기증이야? 왜? 이데아의 세계를 설정했어요. 이 세계의 삶을 살아가는 인간이 볼 땐 현기증이 일어나는 거야. 이런 것들도 읽어내야 돼.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혼자 읽을 때 이걸 읽어냈어요. 나는 또 이런 구절이 있어.
나는 피로 쓴 것만을 소중히 여긴다. 피로 기록한 것만을 사랑한다. 여러분, 이런 말들, 이게 뭔 말? 이게 지 혼자 싸운다는 거야. 지가 지금 혈서를 쓰면서 덤벼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이 세계의 그 당시에 서구 인구의 99%가 니체와 같은 사유를 하지 않았던 자유정신들조차도 도덕과 윤리를 정면에서 공격한 자는 없었어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 공격 대상이 정해졌고 자기는 지금 혈서를 쓰듯이 아침노를 써내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그 이상, 그 현기증으로부터 만들어낸 도덕적 태도, 모랄리슈 아인슈텔룽엔, 이런 태도들, 이러한 동의들, 이런 것들이 과연 경험에서 모든 사람들이 동의를 했네. 아니, 태어나면서부터 사회에서 대타자로 군림했다라는 거야, 여러분. 야, 이게 개보학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도 의심하지 않고 그것을 신뢰하고 받아들였던 거야. 무조건적인 진리니까. 니체가 볼 때 이 도덕을 만들어낸 기원에는 비이성이 있었다. 야, 여러분, 이런 사유, 운페얼룸프트가 있었다라는 거야. 비이성, 뭐죠? 거리의 파토스가 있었다는 거야. 지배자가 피지배자에 대하여 갖는 그 거리감, 지배욕. 여러분, 이게 정신분석학이에요. 문화정신분석학. 그리고 그 대타자가 어떻게 해서든 개인들의 그러한 육체적인 본능과 충동을 억압하기 위하여 이러한 형이상학적 진리관을 만들어냈다라는 것. 이 기원에 신이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이상학이 무너지는 순간이야. 뭔가 칸타한 데서 냄새가 나잖아. 형이상학 냄새가. 니체는 지배자가 있다는 거예요. 피지배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침 노래에서는 이런 분석은 떨어집니다. 이게 도덕의 계보학에서 일논문을 읽었던 분들은 예도와, 그죠? 이미 강좌를 해놨죠. 일논문 끝내놨잖아. 그죠? 여러분 알잖아. 그러니까 윤리의 윤리성은 뭐예요? 사회와 공동체가 개인을 지배하고 통제하기 위하여, 이 푸코 냄새도 나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은폐적 방식으로 드러내면서 하면은 효과가 없으니까 은폐하면서, 그죠? 이들을 통제하기 위하여 이 형이상학을 이용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플라톤의 이데아로부터 공격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기독교나 종교가 배울 점이 있어요. 내 말은, 여러분, 이 전통 안에 있으면서 전통을 까고 있는 이 망치를 든 철학자, 칼을 들고 전사로서 싸움을 하는 이 철학자가 미친 인간이다라고 말하기 전에 그런 엄청난 자기 자신의 제도의 힘을 니체를 통하여 반성하면서 이러한 억압의 기제가 개인들에게 작동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들레주 또 욕망 기계도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자본주의 욕망 안에서 자기도 모르게 작동하는 이상한 힘, 그 힘으로부터 노마드가 된다는 게 뭐야, 여러분?
그 힘은 국가가 이상한 방식으로 통제한 힘이라는 거야, 여러분. 니체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 이미 대타자가 있는 거야. 물론 락강과 둘레즈의 견해는 달라요. 그러나 그런 대타자의 개념들은 이미 이런 것에서 다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니체의 엄청난 이러한 철학과 문화 해석에 대한 엄청난 기여를 여러분들은 2차 자료라든지 이런 걸 읽어갖고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니체, 신은 죽었다. 코미디지, 여러분. 참. 그지? 그렇지 않나요? 얼마나 많은 업적이 있어. 그래서 아침에 동이 틀 때 전통이 뭐냐? 전통이 의존하고 있는 이데아가 뭐냐? 이 이데아에 연결된 신이 뭐냐?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다. 여러분, 이건 예도의 해석입니다. 락강적인. 아버지, 말 잘 들어라. 그러면 내가 니인데 떡을 주겠다. 여러분, 여기에 예수가 기속될까 안 될까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요. 기독교인들이 혹시 이 강좌를 듣는다면, 니체 강좌에서 예도가 신앙인 기독교 전통에 속해 있었던 철학자라서 예수를 가끔 언급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니체 책에 나와요. 전집 전체에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는 니체가 그죠? 도덕과 윤리의 그러한 전제된 힘, 인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지켜야 되는 그 엄청난 무조건적인 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회가 자기 스스로를 유지하고 자기 스스로를 어떤 방식으로건 문화라는 이름으로 길들이기 위하여 개인들의 그 모든 것들을 길들이고 통합하고 그 통합을 통하여 점점 더 큰 힘을 얻기 위하여, 그죠? 그래서 개인의 본능과 충동을 억압했다라는 거예요. 이 억압으로부터 개인들은 점점 병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기만이 이것에 대한 치료제를 줄 수 있다라는 거. 모든 철학자들은 자기 이전에 헤겔까지도, 그리고 칸트를 포함하여 헤겔까지도, 그리고 플라톤으로부터 출발하여 지금까지 모든 철학자들이 여기에 대한 치료제를 주기는커녕 이러한 질병을 만들어내는데 일조했다라는 거야, 여러분. 이게 니체의 진단이에요. 여러분들은 니체를 읽을 때 니체가 되게 교만해, 여러분. 지가 다 비판하니까 막. 그런데 이건 뭐죠? 이런 걸 읽고 여러분들이 문화와 전통과 역사를, 사회의 어떤 규범을 우리가 어겨야 된다, 이게 아니라고, 여러분. 하수예요.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철학자의 이런 고전 읽기가 중요한, 그게 아니라 전통은 이러한 기능도 있다라는 거야. 우리는 그러니까 가다모와 니체를 함께 읽어. 우리는 전통을 없앨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전통을 없앨 수 있나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럼 니체가 그걸 다 없애고 위보면시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위보면시라는 게 뭐야, 그러면? 그게 아니라 우리가 니체로부터 배울 수 있는 거는요, 이런 전통과 우리가 자명하게 생각했던 것들, 우리가 이성적이고 정말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들 안에 비진리가 숨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모든 것에서 절대적인 진리라고 하는 그 모든 주장들 안에는 언제나 그 말을 하는 자의 이데올로기가 숨어 있다고 하는 거. 이런 걸 배워야 된다라는 거야. 그죠? 이런 걸 읽고, 그게 순진한 읽기라고. 그러니까 니체를 이용하여 뭐 히틀러와 연결시킵니다. 니체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처먹은 그 미친 인간이 문제가 있는 거지. 니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은. 그죠? 그런 면이 있다라는 거야. 그렇다 그러면, 우리의 전통에서 우리가 자명하게 진리라고 생각하고, 절대적인 진리다. 어디에서나 통용되는 진리다. 딱 생각했는데 적용시킬 때 보면 지 이데올로기를 적용시키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런 면이 있다. 정말 중요한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전통의 잘못된 점들을 치유해 가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철학자입니까, 여러분? 그냥 제도와 국가의 법에 아멘, 예. 이런 사람만 있으면 법이 어떻게 발전했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 법이라 그러는 게 영원한가요? 계속해서 수정하고 계속해서 그 시대마다 다른 이슈가 날 때마다 법이 계속 개정되잖아. 그러니까 법이 살아있는 거예요. 계속 개정하고 수정하고. 그죠? 그래서 니체는 그 아침 노래에서 이러한 엄청난 문제점들에 대하여 이제 비로소 칼을 빼들었고 이 전통과 싸우려고, 그죠? 전사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니체는 죽을 때까지 이런 기독교의 잘못된 그리고 육체적인 인간의 삶을 억압하는 이 모든 것들과 싸우면서, 그죠? 해체자로서 전통의 밖에서, 그죠? 자기 스스로의 목숨을 걸고 자기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케 호모에 나와 이 사람을 보라. 그리고 죽을 때까지 힘을 다하여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고 죽는다는, 그죠? 그래서 이런 아침 노래 그런 사유들은, 그죠?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뒤에 이제 자본주의가 노동하는 자들도 나오고, 그죠? 다양한 주제들이 있어요. 그러나 핵심은 이러한 도덕과 윤리에 우리가 자명하다고 생각했던 그 힘과 권위로서의 규범으로서, 전통의 규범으로서의 윤리와 도덕이 과연 우리가 무조건적인 진리로서 받아들여야 되는 했을 때에 그걸 적용하는 자들의 기존 질서에 대한 지배욕을 우리는 함께 봐야 된다라는 거. 이게 니체의 진단이에요. 얼마나 훌륭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법을 개정하는 기존 질서의 주인이라든지 말씀의 어떤 그 종교적 진리를 갖고 있는 성직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내가 말을 할 때 순수하지 못할 수도 있구나. 내가 이런 쪽에서 대타자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겠구나. 제대로 잘 해봐야 되겠구나. 이래 나가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죠? 뭔 말인지. 자기도 모르게 이러한 억압을 행해왔다라는 거야, 니체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했다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문화가 이렇게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의 무의식을 파헤치는 거예요. 재밌었죠, 여러분? 너무 할 게 많지만 이 정도에서 끝내겠습니다. 도덕의 계보학 제2 논문 두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예도는 물러갑니다. 추스.